자, 여러분이 대서양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안 주위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려요.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배가 사라지고 없어요. 안 돼. 멀리 여러분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바다 부표가 보여요. 허둥지둥 안전한 곳으로 와서 주변에 탁 트인 바다를 바라봅니다. 사방이 푸른색인데 예외가 있네요. 물속에서 움직이는 커다란 물체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등 지느러미가 표면을 뚫고 지나가요. 다 끝났어요. 굉장히 큰 상. 잠깐만요. 지금 옆으로 돌려 누운 건가요? 상어가 아니네요. 여러분은 방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여울멸과 마주친 거예요. 개복치예요. 4m까지 자랄 수 있고 바다 깊은 곳에 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개복치가 표면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복치를 몰라라고 불러요. 주로 해파리를 먹고 180m에서 800m 사이 어디든 잠수할 수 있죠. 일광욕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다새들로 하여금 무임승차하려는 작은 벌레들을 먹도록 놔두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식사겠죠? 네. 개복치는 아주 크고 무거워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깊이 헤엄쳐 내려갈 때는 특히 더 그렇죠. 해파리처럼 몰라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플랑크톤이죠. 보통 물고기들처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기보다는 물살을 따라 떠다니는 태평스러운 생물이에요. 쉬패드피쉬는 멕시코만 주변과 서대 서양에서 서식해요. 수면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그 깊은 곳에 계속 있길 전 바래요. 이들의 이빨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조개류를 잡는 걸 도와줘요. 처음에는 무섭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도해볼 생각이 있다면 쉬패드피쉬는 수산시장과 몇몇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에요. 저라면 저렇게 생긴 이빨을 가진 건 안 먹을래요.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물고기는 공교롭게도 가장 슬퍼 보이기도 해요. 블로피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앞바다 깊은 곳에서 서식해요. 지금까지 잡힌 것 중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녹아내리는 찐득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찌푸린 모양새로 말이에요. 우리가 심해어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저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육지로 올라오니 근처 진흙투성이 모래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장어같이 생긴 이상한 동물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귀여워 보이지만 손으로 짚는 건 큰 실수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맛있는 오후 간식으로 착각할지도 모르거든요. 이 거대 말뚝망둥어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살고 놀랍게도 필요하다면 최소한 잠시 동안 인간을 능가할 수 있어요. 흙탕물을 좋아해서 대부분 해안가 근처에서 놀죠. 이 물고기가 독특한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물 밖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비록 30cm 정도밖에 안 자라지만 60cm까지 뛸 수 있어요. 아마존에 걸어다니는 나무는 숲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예요. 그쪽으로 가봅시다. 이 나무들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다리로 돌아다니진 않지만 여전히 1, 2년에 20m씩 정도 움직여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뿌리가 햇빛을 찾는 동안 오래된 뿌리는 흙에서 빠져나와요. 한 뿌리 앞에 다른 뿌리 하나가 나가는 거죠. 이 나무들의 움직임은 말도 안 되게 느려요. 거기 앉아서 나무가 뽐내며 걷는 걸 볼 순 없어요. 하지만 가진 게 시간뿐이라면 나무들이 매주 가능한 가장 좋은 빛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서아프리카 정글에서 휘파람을 불며 걷고 있어요. 길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려고 작은 막대기를 집어듭니다. 막대기가 여러분의 손을 간지럽히고 구부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 모든 게 좋았죠. 운 좋게도 아프리카 거대 노래기를 집어들었군요. 약 30cm까지 자라기 때문에 작은 뱀같이 보이죠. 그 간지러운 느낌은 250개의 다리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노래기들은 개와 거미와 같은 과의 일부지만 진짜로 식물과 낙엽만 먹어요. 내 바다로 멋진 산책을 하러 갑시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은 방금 찾은 멋진 물 웅덩이로 뛰어들기로 합니다. 유일한 문제는요.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이고 그러니 수영은 절대 금지죠. 왜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물고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퍼피쉬예요. 퍼피쉬는 겨우 2.5cm 정도 자라고 오직 여기에서만 살아요. 매우 귀하고 보호받고 있는 물고기니까 표지판을 읽고 이 물고기 근처에 수영하러 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퍼피쉬의 뒷마당 수영장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어요. 지진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네바다의 바로 이곳에서 바로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이 작은 녀석이 코를 킁킁거리는 걸 보고 안과 검사 받고 싶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별코 두더지는 어딜 내놔도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죠. 코에 있는 각각의 촉수는 거의 장님인 두더지가 먹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코가 너무 민감해서 사람 손보다 5배나 더 많은 걸 느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별코 두더지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먹는 동물이기도 해요. 우와, 저보다 더 빨라요. 심지어 물속에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 두더지가 못하는 게 있나요? 완보동물 또는 곰벌레라고 불리는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말도 안 되는 생물 중 하나예요. 이 미세한 동물들은 지구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에요. 얼마나 강하냐고요? 바다 가장 깊은 곳, 높은 산 꼭대기, 화산, 열대우림, 그리고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주에 노출되어 살아남은 최초의 동물이기도 해요. 곰벌레는 식량이나 물 없이도 수천 년 동안 잠을 잘 수 있고 깨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곰벌레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기가 좀 더 컸다면 말이죠. 파란겐 민숭달팽이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작은 동물은 바다 민달팽이과의 이상한 삼촌벌인데 절대로 만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수면 위에 떠 있으면서 바다의 파도에 완벽하게 스며들죠. 파란겐 민숭달팽이의 밝은 파란색은 배경 속에 녹아들 수 있게 도와주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의 침은 꽤 강하고 그리 유쾌하지 않지만 파란겐 민숭달팽이는 스스로 독을 생산해내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독이 있는 바다 생물의 독을 훔치죠. 겨우 2.5cm짜리 덩치치곤 제법인데요. 맛있는 코코넛 어때요? 이상한 동물을 너무 많이 봐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겠어요. 운 좋게 코코넛 하나가 저 나무에서 방금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것도 같이 떨어졌네요. 이미 이 코코넛의 주인이 생긴 것 같아요. 코코넛 크랩은 바닥에서 코코넛을 발견하고 코코넛을 뒤덮고 있는 갈색 털을 뜯어내요. 그러고 나서 집게로 코코넛을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코코넛을 열기 위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죠. 그래서 걔는 저 위에 있고 먹을 것은 바닥에 있죠. 문제 없어요. 코코넛 크랩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4.5m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착륙할 수 있어요. 이 개는 절대 손으로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코코넛 크랩의 집게는 모든 갑각류 중 가장 힘이 세거든요. 코코넛을 뚫을 수 있을 정도니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상한 생명체를 보았지만 그 누구도 먹장어를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진 않죠. 이 물고기는 장어처럼 생겼지만 대단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점액이에요. 한 티스푼도 안 되는 점액이 물과 합쳐지면 10,000배까지 증식할 수 있어요. 일단 먹장어가 점액을 배출하면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점액이 먹장어 코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재채기로 빼는 법을 익혔답니다. 또 뼈가 없고 완전히 연골로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인 보라개구리를 소개합니다. 별로 흥미로운 이름은 아닌 거 알아요. 보라개구리는 이상하게 생긴 개구리 종이에요. 뭘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이 생겼고 아주 독특하게 생긴 코를 갖고 있어요. 이 생명체가 더 특이한 것은 지하에서 산다는 건데 단지 잠시 동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라개구리는 1년에 2주만 구멍에서 나와요. 주로 땅속에서 흰개미를 잡아먹는데 굳이 땅 위로 올라올 이유가 없겠죠?
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이자 가장 큰 포식자였죠. 기록된 제일 큰 백상아리보다 3배 이상 더 길어요. 또 암컷은 수컷보다 약 2배 더 큰 걸로 밝혀졌어요.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다면 메갈로돈은 이빨로 건드리지 않고도 작은 차를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매그는 너무 크고 강력해서 천적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무관의 바다의 왕이었어요. 이 범세계주의적인 생명체는 그때도 나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서 유럽, 호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어요. 매그의 화석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모두들 남극 대륙은 건너뛰네요. 과학은 메갈로돈이 36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이름인 메갈로돈은 크다라는 뜻의 메가스와 이빨이라는 뜻의 오돈이라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합쳐서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그 이름에 걸맞았죠. 그 이빨 하나가 사람 머리 크기와 같아요. 5개의 무시무시한 줄에 걸쳐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에서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그와 비슷한 더 큰 이빨을 가졌었죠. 바로 그런 게 제가 보고 싶은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대한 이빨만을 남겨두었죠. 바다의 약 80%만이 탐험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저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해도 매그와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처럼 상어들은 따뜻한 연한 해역을 선호했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짐승들에게 너무 추울 거고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몸 전체는 그 밑에 거대한 수압에 짓눌리는 걸 피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거예요. 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제 메갈로돈의 출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백상아리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다른 물고기과에 속하며 아마도 거대한 샌드타이거 상어처럼 생겼을 거예요. 납작한 주둥이에 작은 눈, 등지러미는 뒤로 움직였어요. 모래상어는 크기가 거의 같은 2개의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요. 색깔은 밝은 갈색이고 배는 하얀색이에요. 온몸에 모래상어와 같은 갈색, 빨간 반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메갈로돈을 화석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 무시무시한 걸로 생각하곤 했었죠. 때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은 바위 속에서 이빨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이 이빨은 용이나 뱀의 혀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이빨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 그린 첫 그림이에요. 무서운 코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주둥이를 가졌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한 종류로 묘사되지만 이건 흔히들 하는 오해예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매그와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서로 경쟁했었죠.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이용하여 매그의 먹이를 빠르게 잡아채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 자신들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매그 새끼들을 먹는 걸로도 알려져 있죠. 이게 멸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또 우리에겐 메갈로돈이 먹이 사슬의 잔인한 사냥꾼, 왕이었단 증거가 있어요. 무기고의 첫 번째 전투 도구는 타격용 공성 망치였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기습했을 거예요. 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죠. 놓치면 두 번째 라운드는 오래 걸릴 거예요. 메갈로돈의 기동성은 대형 트럭에 필적했어요. 백상아리가 어른 매그와 정면 대결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음식을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매그에게는 더 큰 물고기와 고래만이 남았지만 고래들이 더 시원하고 새로운 바다로 헤엄치면서 식량 공급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 매그를 뒤로 하고 더 추운 온도를 선호하도록 적응했어요. 메갈로돈은 굶주림 또는 빙하기 때문에 멸종되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현대의 황소상어에 더 가까웠어요. 짧은 주둥이, 납작한 아래턱,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해줄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이 상어들은 사실 가족을 보살피는 녀석들이었어요. 몇몇 메갈로돈 보유구역이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발견되었어요.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우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작은 메갈로돈 이빨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보모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메갈로돈 이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들의 지저분하고 공격적인 식습관 때문에 상어들은 정기적으로 이빨을 잃었어요. 1주일에서 2주일마다 한 세트의 치아를 잃죠. 일생이면 4만 개에 달해요. 치아 요정으로부터 돈을 엄청 받았겠어요. 이 때문에 메갈로돈의 이빨은 계속해서 해저로 떨어졌죠.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그게 상어의 뼈대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서 이렇게나 많은 이빨들이 남아서 화석화된 거예요. 매그 이빨에 대한 첫 발견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기 발견자들은 매그의 이빨이 고대 뱀 생물들의 석화된 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걸 혀돌이라고 불렀어요. 꽤 멋졌겠지만 메갈로돈은 공룡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도 흔한 오해예요. 공룡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메갈로돈은 훨씬 후에 왔어요. 가장 오래된 매그 화석은 2,3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딱 집어 알아내긴 어려워요. 어쨌든 아직 달력이 발명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인간이 진화하기도 전에 멸종됐어요. 최초의 인간을 칭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약 25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 상어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고래의 개체수는 이 녀석들이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고래는 훨씬 적을 거예요. 또 고래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고 새로운 방어적인 움직임을 배워서 사냥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죠. 매일 약 12톤의 음식을 먹은 걸로 추정돼요. 크라켄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인 대왕 오징어예요.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큰 오징어죠. 그리고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거예요.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갖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있는 단단한 근육은 탈출이 불가능해요. 크라켄은 배를 두 동강 내거나 그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최악인 점은 크기예요. 옛날 선원 이야기에 따르면 그 크기는 거의 축구장 10개 정도라고 해요.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라켄 전설에 따르면 이 괴물이 너무 커서 선원들이 그걸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 했어요. 과거 몇 세기 동안 그런 야수를 물리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크라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자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세계의 모든 바다에 모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식지에 크라켄의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개체수가 견고하게 증가할 거예요.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할 거고 그래서 다른 큰 바다 동물들의 수가 크게 감소할 거예요. 흰 긴수염고래, 백상아리, 다른 거대한 오징어,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질 거예요. 크라켄은 두 종류 속에 속해요. 이 종에는 오징어와 문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들이죠.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고 절대 야외에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깊은 물에서 살고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오징어의 눈은 정찬용 접시만 해요. 이것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죠. 비슷하게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가 크라켄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배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리 좋진 않죠. 1857년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다른 대왕 오징어 잔해들이 바하마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과학자들은 거대 오징어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어요. 그 이후로 대왕 오징어가 공식적으로 발견됐지만 100년이 넘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게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지 몰라요. 사실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예요. 그들은 해안 깊숙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곳에 도달하는 건 어려워요.
더 깊은 곳까지 잠수하려면 강력한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해요. 수중 바티스카프와 카메라는 오징어가 멀리서 알아차릴 수 있는 많은 소음과 빛을 내요. 우리가 발견하기도 전에 도망치죠. 이 대왕 오징어가 작은 섬 크기 정도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바다의 약 5%밖에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심해에는 크라켄보다 훨씬 끔찍한 괴물들이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어들은 위를 뱉었다가 도로 제자리에 넣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삼킨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거북 등껍질과 부리, 새 깃털과 뼈, 랍스터 집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다시 뱉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생물들은 모든 내용물들과 함께 자진해서 위 전체를 토해내죠. 내용물을 다 꺼내면 주요 소화기관을 다시 안으로 넣어요. 이 과정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일부 상어종들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망막이 눈과 뇌를 따뜻하게 해주죠. 이는 움직임을 더 잘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향상시켜줍니다. 청상아리 같은 경우 이 종은 종종 다른 기온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동해요. 우린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턱이 한 개뿐이지만 상어들은 아래턱과 위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먹이를 더 잘 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빈틈없이 씹을 수 있게 되죠. 왠지 더 무시무시하네요. 상어는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 상어를 낳아요. 물론 종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세리 상어는 한 번에 1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유명해요. 백상아리는 대부분의 정글의 고양이보다 더 강력한 턱 힘을 갖고 있어요. 6m 길이의 수중 사냥꾼은 제곱센티미터당 276kg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 더 강한 힘이에요. 사람은 센티미터당 쥐꼬리만한 10에서 14kg의 압력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복상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켜서 스스로를 방어해요. 그러면 상어의 몸이 평상시에 2배가 되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죠. 상어는 일생 동안 5만 개 이상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빨이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큰 것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작고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니가 손상되면 약한 이가 앞니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상어의 이빨이 사람만큼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어의 피부는 사포와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여 있거든요. 상어의 꼬리 쪽을 향해 돋아 있습니다. 이 비늘은 상어가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고래상어는 피부가 매우 두꺼워요. 몸 일부분은 15cm까지로 두꺼울 수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것 중에 하나죠. 과학자들이 이 생물의 혈액 샘플을 얻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상어는 굉장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동물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머리 주변, 콧구멍 근처, 그리고 코 아래에 특별한 구멍이 있어요. 바로 특별한 기관인데요. 투시력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작은 전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구멍 덕분에 상어는 그런 전기장을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귀가 예민해요. 914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수축할 때 생겨나는 것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포착할 수 있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량 멸종 중 4번이나 생존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은 상어는 에베레스트, 인간, 공룡, 심지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게 돼요. 이 생물들은 산호초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상어종들은 백상아리나 돌묵상어처럼 물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에 2.5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프 능력 덕분에 바다 표범이나 바다새와 같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한 물에서 뛰어오르는 상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상어 뼈는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보다 가볍고 밀도가 2배 낮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유연한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쫓을 때 급커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귀상어가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한 머리 때문에 이 생물은 놀라운 360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눈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 겹쳐지는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마귀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이 있는 인대에 붙어 있어요. 동물의 턱을 8cm까지 펼칠 수 있어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쭉 내밀 수 있죠. 여러분과 달리 상어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종들은 계속 수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것이 멈춰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다른 상어들은 쉬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특별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들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죠. 그리고 동공이 주변을 감시하고요. 또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상어는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한 수면 패턴 덕분이죠.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먹거나 쉬지 않고 3,2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왜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상어는 간에 저장된 지방을 끌었어요. 근데 이 기관은 동물의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어는 역방향으로 헤엄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꼬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회전하게 도와줘요. 그 뜻은 해부학상으로 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어는 성대가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거나 몸을 뒤집는 등의 동작을 취해야 하죠. 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몇몇 종들은 민물 강이나 호수에서도 서식해요. 예를 들어 황소상어는 열대지방의 강에서 발견돼요. 또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헤엄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드워프 랜턴 상어예요. 이 독특한 생명체는 2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의 약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죠.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 빛을 방출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햇빛처럼 몸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세리 상어는 엄청 먹어대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죠. 이 음식 중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상어는 혀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혀 기저골이라고 불려요. 이는 상어의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는 먹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죠. 밀회로 덮여있지 않아요. 사실 이 혀의 유일한 진짜 용도는 상어의 아가미를 연결하는 뼈의 일부를 지탱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세계에는 수백 종의 상어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약 500여 종이에요. 그중 몇몇은 진짜 특이해요. 마귀상어, 돌묵상어 또는 쿠키커터 상어를 보세요. 이 모든 상어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몇 센티미터에서부터 수십 미터까지요. 또한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죠. 뱀상어는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걸 먹어요. 이 상어가 먹은 가장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카메라, 돈가방, 거의 모든 미국 주의 자동차 번호판, 개 목줄. 상상이 되나요? 각각의 고래상어는 피부에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이 점과 줄무늬는 지문이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각각의 상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뭉툭코 6줄 아가미 상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 정도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가 태어나거나 부화하면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쳐 간다면 적어도 몇 주 동안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누가 아기 상어 노래를 시작한 거죠?
정기적으로 상어의 공격을 받는 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년 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도 상어가 왜 그렇게 자주 출몰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상어들은 이 지역의 다른 섬은 그대로 두면서 이 특정한 섬을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이 신비한 장소에 가서 알아보도록 해요. 2015년 7월 22일 리유니온 섬 근처의 바닷물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섬의 서쪽 지역인 생루는 항상 서핑하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 쾌적하고 화창한 날 한 현지인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2m짜리 황소상어가 나타났어요. 해안 바로 옆에서 서퍼 로돌프 아리에기에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친구, 의사이자 라 리유니온 대학의 지리학 교수인 에르완 라가브리엘은 그때 근처에 2명의 다른 서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의 목소리라는 걸 깨닫고 라가브리엘은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상어는 2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공포영화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처음에 아리에기의 몸은 하얀 거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품이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라가브리엘은 나중에 말하기를 그것이 인생에서 본 가장 무서운 광경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상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라가브리엘은 대부분의 경우 2번째 공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친구를 도왔죠. 그들이 해안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라가브리엘은 친구를 해변으로 끌어올리고 즉시 서핑보드 끈으로 지혈대를 만들었어요. 그 후 아리에기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좋은 결말을 맺었어요. 비록 45세의 남자는 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어요.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리유니온 섬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수십 건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리유니온 섬은 프랑스 해외 영토 중 하나입니다. 이웃의 모리셔스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둘 다 호주와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섬은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기후와 자연 조건,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사람들은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수영하고 돌고래를 보면서 인도양의 따뜻한 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한편 라 리유니온에서는 현지인들이 손가락을 물에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왜 이럴까요? 불행하게도 리유니온은 이제 상어섬이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 2018년까지 56건의 공격이 그곳에서 발생했거든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 상어 공격의 16%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리유니온 곳곳에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어부들은 대규모 상어 포획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당국은 산호초와 같은 몇몇 안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부들이나 과학자들은 상어가 이러한 산호초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섬의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한편 모리셔스에서의 마지막 상어 공격은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섬을 찾고 모든 것은 완벽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라 리유니온은 왜 그렇게 운이 없는 걸까요? 아까 소개한 영웅 라가브리엘 박사는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리유니온에서 상어의 공격 가능성이 23배나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0건 중 9건은 황소상어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상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상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상하는 모습과 정확히 닮았어요. 가장 흔한 종 중 하나고 영화와 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종입니다. 황소상어는 모든 대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삽니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와 남아프리카 사이의 남쪽 바다에서 발견되죠. 이곳은 심지어 상어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어들은 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한 황소상어는 가장 공격적인 상어 종 중 하나이며 인간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상어는 다양한 염도의 내성이 강해요. 즉 기본적으로 민물에서도 문제없이 헤엄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리유니온 섬에서의 공격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자, 수많은 이론과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IRD, 프랑스 국립연구개발연구소의 연구원인 마크 소리아는 그의 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지역 수역에 살고 있는 45마리의 뱀상어와 38마리의 황소상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연구소가 이 연구를 지원했죠. 또한 지역, 국가, 유럽의 3가지 연구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소리아의 팀과 라가브리엘이 개발한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낚시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소상어와 먹이의 영역을 놓고 경쟁했던 작은 암초상어의 장기적인 포획이 결국 이러한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해요. 불행하게도 포식성 황소상어들은 먹이가 떨어지자 해안 근처로 먹이를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황소상어에게 리유니온의 서퍼들은 아프고 허약한 물고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쉬운 먹잇감입니다. 또한 모리셔스에서는 서퍼들이 모래 해변 근처에서 노는 경향이 있는 반면 리유니온에서는 산호초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상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에요.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흙탕물입니다. 황소상어는 그러한 조건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리유니온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장소가 없지만 도시 지역의 건설 때문일 수 있어요. 탁한 담수는 도시에서 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은 상어를 끌어들이고 이곳에서 공격이 가장 자주 발생해요. 하지만 궁금한 점은 왜 모리셔스는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말이죠. 모리셔스에도 하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리유니온 섬에는 화라산 피톤데라 푸흐네즈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산 덕분에 섬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어요. 이 사실이 이 섬이 상어의 관심을 너무 많이 끌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점이 될 거예요. 화산 덕분에 리유니온의 해안은 덜 가파르고 해안으로 더 가까이 쉽게 헤엄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의 경사면에서 떠내려온 퇴적암은 황소상어를 유인할 수 있어요. 이미 말했듯이 이 상어들은 흙탕물을 좋아해요. 몇 가지 다른 이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라가브리엘은 공격이 상어 개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아마도 황소상어들이 짝짓기 기간 동안 더 공격적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고기를 위해 상어를 잡고 파는 것을 금지한 모리셔스의 잘못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소리아와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에 강하게 반대해요. 두 섬 모두에서 상어 고기를 구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될 정도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이 리유니온에게 많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현재 인구의 대부분이 상어를 대규모로 포획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섬 근처에 수중 울타리를 만들었고 이 울타리 유지 비용으로 연간 100만 달러가 들어요.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시기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이버들을 거의 공격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극하지 않는 한 말이죠.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들은 종종 상어를 유기견과 비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라 리유니온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다시 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코너 메갈로돈, 수중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죠. 한 입에 낚싯배를 박살낼 수 있는 냉혈한 사냥꾼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보트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만약 메갈로돈이 또 다른 거대한 수중괴물과 대면한다면 어떨까요? 홍코너 모사사우루스, 고대 공룡 파충류로 약 8천만 년 전에 넓은 대서양에 살았습니다. 주로 큰 물고기, 거대한 거북이, 다른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심지어 새까지 잡아먹었어요. 제가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하. 하지만 이 파충류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두 괴물을 몇 가지 범주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부터 시작해보죠. 메갈로돈은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여전히 바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갈로돈의 실제 크기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흔적은 이빨과 척추뼈입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나네요. 틸리를 항상 여기저기 빼놓고 나셨죠. 하지만 추정과 컴퓨터 모델링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길이가 약 15m 정도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 지하철 열차 길이와 비슷해요. 물론 지하철은 아무도 잡아먹지 않죠. 이제 그 상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크기 또한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이 괴물의 평균 길이는 약 11m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쿨버스 정도 길이죠. 그런데 2016년 과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8m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키가 큰 사람이 2.4m였으니까 모사사우루스가 7배나 더 큰 거예요. 이 정도 산수는 할 줄 안다고요. 크기 면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우세합니다. 1대0으로 고대 파충류가 앞서갑니다. 다음 분야는 무게입니다. 메갈로돈부터 살펴볼게요. 메갈로돈 종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개체는 27톤에서 59톤이라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빈 보잉 737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간식과 음료수를 씻지 않은 상태일 때 말이에요. 비록 모사사우루스가 더 길지만 제형 때문에 무게가 그리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다 자란 종은 14톤에 이를 수 있지만 이건 메갈로돈 무게의 절반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다 자란 대왕고래는 무게가 100톤 또는 그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이나 모사사우루스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에요. 이 범주에서 메갈로돈이 앞서서 첫 번째 포인트를 얻습니다. 1대1. 다음으로 속도와 민첩성으로 넘어갑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약 시속 18km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빠른 바다 생물은 돛새치입니다. 돛새치는 시속 109km로 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갈로돈이 수상세계 최고의 포식자가 되는 것을 막진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기껏해야 시속 3.2km의 속도로 수영하죠. 반면 메갈로돈의 최대 약점은 민첩성과 기동성입니다. 실제로 메갈로돈은 50톤 트럭과 같아서 방향을 빨리 틀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공격할 때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두 번째 공격을 하려고 돌아가는 동안 먹잇감이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칠 수 있는 정확한 속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모사사우루스의 수영 스타일이 뱀장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로 밀고 나가면서 작은 옆 지느러미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모사사우루스는 놀라운 기동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이 방법이 모사사우루스를 물 밖으로 뛰어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라기 월드의 한 장면처럼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칠 수 있었던 정확한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 이 고대 파충류에 더 많은 잔해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 점수는 메갈로돈에게 갑니다. 2대1로 역대 최대 상어가 앞서갑니다. 다음 분야는 전투 장비입니다. 우선 메갈로돈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메갈로돈의 거대한 이빨입니다. 이빨은 삼각형 모양으로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8cm에 달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빨이 250개나 됐어요. 이빨이 5줄로 늘어서 있었고 고래와 다른 고대 생물들의 두꺼운 피부를 쉽게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턱 자체도 대단했어요. 폭이 2m였어요. 보통 사람은 똑바로 선 채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어리석은 셀카의 배경으로 좋겠네요. 거대한 주둥이와 결합된 근육의 힘 덕분에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주요 무기는 턱입니다. 턱에는 40에서 50개의 날카롭고 거대한 이빨이 있었어요. 원뿔형으로 생겼고 아무리 두꺼운 피부라도 뚫을 수 있었죠.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요. 그리고 턱 자체가 뱀의 턱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모사사우루스는 씹지도 않고 거대한 먹이를 삼킬 수 있었어요. 발견된 모사사우루스의 일부 흔적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물고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 그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머리는 길이가 0.7m 정도였어요. 이 턱이 메갈로돈을 통째로 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부분을 물어뜯거나 심지어 꼬리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장비 면에선 모사사우루스가 점수를 얻습니다. 현재 점수는 2대2로 동점입니다. 마지막 분야는 전투 기술입니다.
비록 메갈로돈이 거대한 몸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이르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능이죠.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에 물린 흉터가 있는 많은 고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 거대한 상어의 사냥 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메갈로돈은 다른 해양 생물들의 약점을 발견할 줄 알았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잔해들은 골절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피해 상대는 메갈로돈의 50톤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벽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위력이죠. 고래는 이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전략과 전술의 도움으로 메갈로돈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고래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고리와 지느러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저녁상이 차려지는 거였어요. 매복을 좋아하는 상어들과는 달리 모사사우루스는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사사우루스의 많은 잔해에 다른 모사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운 것인지 영역 다툼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싸움이 잔인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뼈에는 골절이 많았지만 모사사우루스는 상대를 들이박아 공격하진 않았어요. 대신 머리를 입에 물고 적극적으로 물어뜯고 몸부림치면서 뼈를 부러뜨린 거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 악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모사사우루스들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상대를 보고 갑자기 공격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싸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너스 라운드입니다. 관객 인기상이죠. 메갈로돈은 많은 영화, TV 시리즈 그리고 만화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메갈로돈은 관객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메갈로돈이 완벽한 포식자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라면 메갈로돈에게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반면에 모사사우루스는 대중문화에서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거대한 백상아리를 한 입에 잡아먹는 장면은 전 세계 관객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은 스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싸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요. 아, 벨이 울렸어요. 이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알게 될 거예요. 선수들은 북미 연안의 바다에서 만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멀리서 메갈로돈을 발견하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의 이빨은 충분히 크지 않고 메갈로돈에게 상처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거대한 상어가 파충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매우 민첩해서 쉽게 메갈로돈의 느린 타격을 피합니다. 둘은 멀리 떨어집니다. 이제는 전술을 바꿀 때예요. 메갈로돈은 속임수를 쓰기로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크긴 하지만 여전히 파충류입니다. 즉, 공기로 숨쉬고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수영한다는 거죠. 메갈로돈은 모사사우루스를 함정으로 유인하며 더 깊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깊어지자 고대 파충류는 불편함을 느끼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메갈로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공격하여 적의 기동력을 빼앗습니다. 일단 모사사우루스가 꼬리를 잃으면 전투는 끝납니다. 메갈로돈은 자신이 바다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당당히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섭니다. 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큰 상어였어요. 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이자 가장 큰 포식자죠. 몸 길이가 무려 21m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백상아리보다 3배 이상 긴 길이죠. 또 암컷은 수컷의 약 2배 크기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메갈로돈은 이빨로 건드리지 않고도 작은 차를 삼킬 수 있었어요. 그때 차란 게 있었다면 말이죠. 이빨은 18cm 이상 자랄 수 있었죠. 좀 더 큰 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상어가 배를 쉽게 갉아먹을 수 있으니 강철로 도금만 베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이 물속의 공포는 살아있거나 멸종된 어느 동물보다도 가장 강한 치악력으로 배를 깔끔하게 두동강 낼 수 있어요. 이 맹렬하게 무는 힘은 4만 파운드까지 나갔죠. 그건 인간의 치악력의 약 10만 8천 배 정도이고 현대 악어가 무는 힘의 10배 정도예요. 찝는 힘이 너무 강해서 티라노가 문 상처를 틀니 빠진 저희 할머니가 문 것과 같은 힘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사실 메갈로돈은 너무 크고 강력해서 천 적이 없었어요.
이들은 대양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바다 무관의 제왕이었어요. 이 범세계적인 생명체는 미국에서부터 유럽, 호주와 일본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데 그 당시 나라들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메갈로돈 화석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들 남극 대륙은 건너뛰네요. 과학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36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지껏 바다의 80%만이 탐사되었고 그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는 11km나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해저 바닥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가까스로 내려간다 해도 메갈로돈과 마주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우리처럼 상어들은 따뜻한 해안 쪽 바다를 선호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이 짐승들에게는 너무 추울 거고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거대한 수압에 의해 찌그러지는 걸 피하기 위해 몸 전체를 진화시켜야 했을 거예요. 아직 근처에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상어와 마주친다 해도 다행인 건 상어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이 친구 몇 명을 데리고 가더라도 메갈로돈에겐 너무 적은 식사량이에요. 이 녀석은 길이가 15m 이상 되는 고래를 먹어요. 그런데 해변 파티를 여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죠? 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에서 이 상어는 몰래 기어 올라와 씹지도 않고 몇 명의 사람들을 거대한 입속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되감아 볼게요. 상어가 어떻게 15m 길이의 고래를 잡을까요? 우선 지느러미를 물어 뜯어 고래가 헤엄쳐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 태평스럽게 조각조각 씹어먹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상어들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1톤 이상의 음식을 섭취해야 했어요. 저처럼요. 그 모든 음식들이 메갈로돈의 무게를 엄청 나가게 만들었죠. 50톤에서 100톤까지 범위가 다양했어요. 이해를 돕자면 그건 다 큰 아프리카 코끼리 7마리에서 16마리와 비슷해요. 이 모든 음식을 집어넣기 위해 턱이 꽤 크게 벌어져야 했어요. 메갈로돈의 턱의 폭은 3m에 달해요. 성인 2명을 나란히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크기죠. 무시무시한 메갈로돈의 이름은 2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크다를 의미하는 메가와 이빨을 의미하는 오돈. 이 둘을 합치면 큰 이빨을 의미하고 확실히 그 이름값을 해요. 이빨 딱 하나가 사람의 머리와 같은 크기예요. 5개의 무시무시한 열에 걸쳐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이 있었어요. 역사를 통틀어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일관되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저런 게 제가 보고 싶었던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거대한 이빨들만 남겨놓고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흔적도 거의 없이 사라졌죠.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깊어졌고 바다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다고 믿고 있어요. 바다가 차가워지고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있던 동물의 수가 급감하면서 모든 해양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되었어요. 이게 꼭대기에 있는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어요. 안타깝네 얘들아. 햇빛을 좋아하는 상어들에게도 물은 너무 차가워졌고 따뜻한 물에서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번식하기가 어려워졌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일종으로 묘사되지만 그건 근거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메갈로돈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둘은 그렇게 사이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심지어 서로 경쟁하기도 했죠.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으로 메갈로돈의 먹이를 빠르게 잡아챌 수 있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한 자신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메갈로돈의 새끼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멸종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심지어 어린 메갈로돈도 약 2m가 안 될 정도로 거대했어요. 하지만 어른 메갈로돈과 백상아리가 정면 대결에서는 대적이 안 되었지만 확실히 메갈로돈의 먹이를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큰 물고기와 고래들만이 메갈로돈의 먹이로 남게 되었는데 고래들이 더 시원한 새로운 바다로 헤엄쳐가면서 식량 공급이 고갈되기 시작했죠.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 메갈로돈을 뒤에 남겨두고 더 추운 기온을 선호하게 적응했어요.
메갈로돈은 굶어 죽거나 빙하시대에 의해 얼어서 멸종되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는 현대의 황소상어에 더 가까워요. 짧은 코, 납작한 아래턱, 그리고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죠. 무서워 보이기는 하나 사실 이 상어들은 배려심 넘치는 가정적인 녀석들이었어요.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몇몇 메갈로돈 보육원이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은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이 지역에서 작은 메갈로돈 이빨을 많이 발견함으로써 우린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보모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메갈로돈 이빨이 왜 그렇게나 많은 건가요? 메갈로돈의 지저분하고 공격적인 식습관 때문에 이 상어들은 정기적으로 이빨을 잃었어요. 1주에서 2주마다 치아 한 세트를 잃었죠. 평생 동안 4만 개의 이빨인 거예요. 이빨 요정한테서 돈을 엄청 긁어모았을 것 같네요. 이것 때문에 이빨들이 끊임없이 바다 바닥으로 비처럼 내렸죠. 우리에겐 다행스럽게도 이게 상어의 뼈대 중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도 해서 많은 이빨들이 화석화되어 보존될 수 있었죠. 처음으로 메갈로돈의 이빨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기의 발견가들은 그 이빨을 고대 뱀 생물체의 돌로 된 혀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돌혀라고 부르곤 했죠. 비록 그랬으면 꽤 멋졌을 테지만 메갈로돈이 공룡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예요. 공룡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메갈로돈은 그보다 훨씬 후에 나타났어요. 가장 오래된 메갈로돈 화석은 약 2,300만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연대를 집어내긴 어려워요. 어쨌든 그땐 아직 달력이란 게 발명되지 않았었거든요. 메갈로돈은 인간이 진화하기 훨씬 전에 멸종되었어요. 최초의 인류를 화려하게 부르는 이름인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약 250만 년 전에 출현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 상어가 멸종하지 않았다면요? 고래의 개체수는 이 녀석들이 마지막으로 있은 이후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이 녀석들이 씹어먹을 고래의 수가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또한 고래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고 포획하기 훨씬 더 어렵게 새로운 방어 동작을 배웠어요. 이들은 매일 약 12톤의 음식을 먹었던 걸로 추정돼요. 만약 여전히 이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많이 먹는다면 더 작은 물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만한 큰 물고기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개구쟁이 메갈로돈들은 또 어선을 추적할 수 있고 선원들이 열심히 일해 잡은 물고기들을 훔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동네 슈퍼마켓의 통로에 훨씬 적은 양의 생선을 볼 수 있게 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양 온도가 다시 뜨거워짐에 따라 상어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번식하고 번성하게 될 거예요. 물속에 점점 더 많은 이런 거대한 포식 상어들이 늘면서 우리의 물고기 공급량을 더 감소시키게 되겠죠. 또한 화물선과 유람선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갑판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이 나쁜 녀석들 중 하나와 접촉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해수욕하는 사람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던 많은 해변들이 빠르게 위험한 아기 상어 수유장이 될 거예요. 그 비치발리볼 경기하던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방금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2047년 7월 21일 남카리브해 올 게 왔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연구소는 파나마 해안에서 거대한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걸 확인했어요. 메갈로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의 임무를 맡고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안에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생일인데 케이크는 기다려야겠네요. 이미 표본을 준비했어요. 코끼리 10마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경 안정제로 메갈로돈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진정제는 30분 안에 효력을 다할 거예요. 좋아, 이제 가야 할 때네. 라며 수석연구원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요. 거기서 행운을 빈다. 그리고 기억해, 터빈 근처에는 가지 마. 맞아요.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게 하기 위해 상어 앞에 그걸 설치했었죠.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메갈로돈은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요.
시계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춰요. 혹시 모르니까요. 상어는 수면 아래에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길이가 18m고 무게가 아마 50톤 정도 나가요. 철도 차량만한 크기예요. 엄청 큰 소녀죠. 네, 수컷은 11m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더 가까이 헤엄쳐가서 장갑을 벗은 다음 손을 뻗어 만져요. 메갈로돈의 피부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인 사포와 같아요. 이게 꼬리 지느러미 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수영할 때 항력을 줄여주죠. 아래는 어때? 빨리 해! 다 괜찮아요, 페레즈 박사님. 눈 깜짝할 새 끝낼게요. 태블릿을 꺼내 엑스레이 앱을 열어요. 그걸 앞에 들고 메갈로돈의 몸을 따라 움직여요. 화면은 강한 근육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보여줘요. 붉은 조직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하얀 근육 조직이 있는데 이건 산소를 받지 않고 갑작스러운 속도의 폭발에만 사용돼요. 설정을 골격 보기로 전환해요. 모든 연골, 여러분의 귀와 코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유연한 물질이에요. 이게 상어의 무게를 가볍게 유지시켜서 귀중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물속에서 속도를 내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빠르기도 해요. 시속 17.5km 정도로 백상아리보다 2배 더 빠르죠. 상어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메갈로돈의 몸의 무게는 내장기관을 짓누를 거예요. 너 몇 살인지 보자. 등뼈를 확대해 봅니다. 턱처럼 석회화되어 있어서 둘 다 튼튼하죠. 앱에 있는 디스크 중 하나를 교차시켜 봅니다. 척추에는 띠가 있어요. 나무의 고리처럼 상어의 나이와 성장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걸 세어봅니다. 15살. 인생의 반쯤 지났네요. 두개골은 상어의 Y자 모양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밀도가 더 높은 연골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둥이는 스펀지처럼 유연하고 부러지지 않고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진정제 투여 20분 남았어. 현재 상태는 어때? 수석 연구원이 다시 무전기로 수신해요. 근육과 골격을 분석했어요. 감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알겠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 한쪽으로 헤엄쳐가요. 등골이 오싹해요. 마치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힘없는 고기 덩어리. 다음 먹잇감처럼요. 안녕. 눈꺼풀만 있으면 네가 확실히 기절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눈 뒤에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귀가 있네? 확실히 상어는 웨이가 없지만 청각은 여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거대한 물고기는 축구장 10개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메갈로돈의 관심을 끄는 건 불규칙한 철벅거리는 소리의 저주 파수예요.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죠. 상처 입은 먹잇감. 거기서부터 옆선을 따라가요. 상어의 몸 옆면을 따라 뻗은 구멍은 이건 물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하는 상어의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근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요. 기본적으로 상어의 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귀와 같아요. 네 콧구멍을 검사할 거야. 먹잇감을 정확하게 냄새로 찾아내서 사람처럼 목구멍과 호흡기로 이어지지 않아요. 즉 상어는 재채기를 할 수 없단 거예요. 아주 미미한 냄새조차도 코로 흘러 들어가요. 감각세포로 덮인 피부의 주름들을 지나 그 정보를 뇌로 통하는 후각망울로 보내요. 대백상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에서 단 한 방울의 피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시계를 봅니다. 10분 남았네. 아가미를 검사해요. 물은 그걸 통해 흐르고 아가미는 거기서 산소를 추출해요. 이곳은 또 근본적으로 폐 기능을 수행하며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혈액이 그걸 운반하죠. 순환계 보기로 전환해요. 저기 있네요. S자 심장. 몸집에 비해 작고 심실이 2개밖에 없어요. 심장은 혈액을 아가미로 보내고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아 신체 조직으로 이동시키죠. 상어를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은 피를 따뜻하게 해요. 이건 심장으로 이동하거나 멀어지는 정맥과 동맥이 서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물고기와 달리 환경보다 따뜻하고 의존적이지 않은 혈액으로 메갈로돈은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더라도 시원한 물에서도 사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숨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몸의 모든 것들은 냄새를 맡고 어떤 먹잇감이라도 삼키도록 고안되었어요. 바이탈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 어서 마무리해. 거의 다 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이 회피하던 거예요. 입과 소화관이요. 여러분은 턱까지 헤엄쳐 메갈로돈의 얼굴로 흐르는 물살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조심해요. 턱은 더 나은 검사를 위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대해요. 가로 3m, 높이 2.7m. 친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입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먹잇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최대 100도까지 열릴 수 있어요. 큰 물고기, 고래, 심지어 다른 상어들도요. 하루에 1134kg의 음식이 필요한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1년 내내 먹는 것보다 더 많아요. 턱은 자동차에 치이는 것처럼 13,607kg의 힘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대백상어는 턱 힘만 1,814kg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쥐꼬리만한 72kg이에요. 그리고 저 이빨들 5줄에 250개.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고래뼈를 바로 자를 수 있죠. 이빨은 목구멍 쪽으로 뒤로 비스듬히 나 있어서 어떤 것도 이빨의 악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장 큰 것은 손의 크기만 해요. 매혹적이네요. 심지어 홀릴 정도예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헤엄쳐요. 몇 센티미터만 더요. 그때 슝! 터빈의 흐름이 여러분을 그 입으로 곧장 보내버려요. 물의 힘이 여러분을 목 안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엑스레이 스캐너는 감각세포로 가득 찬 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종에겐 운 좋게도 상어는 인간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전 미각 테스트를 한 후에야 그것을 깨닫죠. 그래서 상어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뉴에 있는 걸 그냥 맛보기 위해서죠. 사과 크기의 금속 구체를 하나 꺼내서 그 목구멍으로 밀어 넣어요. 탐사선이 식도를 통과해요. 상어의 먹이 미끄럼틀은 우리의 것처럼 얇은 관이 아니에요. 넓고 위와 거의 구분할 수 없어요. 위는 U자 모양이고 아주 강한 산과 효소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음식을 씹지 않아요. 상어가 통째로 삼킨 무엇이든 간에 곤죽 같은 액체로 바꾸죠. 거기서부터 수프는 장으로 이동해요. 이 정도의 크기는 동물치고는 비교적 작아요. 하지만 진화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장 내부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먹이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는 동안 선상에서 바이탈이 살아나고 있어요. 페레즈는 무전을 하려 하지만 뒤죽박죽인 메시지는 여러분의 이어폰에 전달되지 않아요. 나 들려? 깨 있어? 뭐라고요? 여보세요? 들려요? 타이머를 봅니다. 5분. 바라건대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나갈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입안에서 탐사선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채광 엑스레이를 한 장 더 잡아요. 간이 보여요. 거대하네요. 내부 공간의 90%를 차지하고 몸무게의 25%를 차지하죠. 기름으로 가득 차 있고 물속에서 부력에 도움을 줘요. 하지만 그때 안에서 움직이는 뭔가가 보여요. 새끼예요. 상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메갈로돈 새끼는 길이가 2.14m는 되는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건 한 마리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터빈이 꺼져요. 타이머가 신호음을 내기 시작해요. 엄밀히 따지면 아직 5분 남았는데. 틀렸어요. 상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입에서 헤엄쳐 나와 온 힘을 다해 배로 돌아가요. 아직 몸을 잘 가누지 못하지만 메갈로돈은 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러분을 향해 직선으로 헤엄쳐요. 팀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배에 태워요. 보트는 속도를 내요. 그 순간 메갈로돈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요. 한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니지만 곧 흥미를 잃네요. 엄청 아슬아슬했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먹을 시간이다. 남반구 어딘가의 바닷물 속에 유령처럼 검은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낮게 헤엄치며 메갈로돈이 다음 먹이를 찾고 있어요. 백상아리를 닮았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백상아리 크기의 3배에 달하고 그 위협적인 외모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여 궁극적인 자연계의 포식자로 발전했어요.
수백만 년 동안 무시무시한 진화적 특성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으로 5km 이내에 있는 먹이를 감지해요. 바다 밑으로 헤엄치면서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천천히 헤엄치고 있는 바다 거북을 따라가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거북이를 스토킹하면서 거북이에게 달려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시속 18km의 속도로 헤엄쳐 올라가 충돌해서 거북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다가 메갈로돈의 예민한 감각은 근처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거북이를 쫓고 있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 훨씬 더 큰 또 다른 물체를 마주해요. 메갈로돈은 아마도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해양 포식자이고 바닷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지만 오늘은 달라요. 근방에 새로운 상대가 나타났어요. 비슷한 평판을 가지고 있고 메갈로돈의 흉포함에 필적하는 상대예요. 이 알 수 없는 생명체는 사냥터를 두고 경쟁하려고 해요. 도전자는 리비아탄입니다. 바다 거북이 이 순간을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갈 기회로 삼는 동안 이 두 최고의 포식자들은 누가 바다 최고의 왕으로 군림할지 결정할 준비를 하면서 멀리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300만 년에서 2300만 년 전 사이에 대양을 지배했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를 둘러싼 바닷속 지구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습니다. 주 무대는 주로 먹이가 풍부한 연안 지역이었어요. 바다거북, 고래, 바다표범, 돌고래, 다른 상어들을 사냥하면서 일생에 걸쳐 해안과 깊은 바다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점점 넓어지는 활동 영역과 다양한 먹이의 범위 때문에 메갈로돈의 크기는 길이가 20m에 달할 수 있었어요. 먹이를 잡고 뼈를 물을 수 있는 두껍고 튼튼한 이빨로 무장한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28만 2685kN에 달했는데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거의 4배나 더 강합니다. 그들의 전술은 먹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매복하다가 들이받는 거였어요. 더 큰 먹이는 지느러미를 물어 뜯어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 움직이지 않게 되면 가슴을 물어 뜯었어요. 턱에는 약 276개의 무서운 톱니 모양의 이빨이 있고 길이는 17cm에 옆면은 들쭉날쭉했어요. 메갈로돈의 경쟁자인 리비아탄은 길이가 30cm에 달하는 다양한 크기의 이빨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목표물을 관통할 수 있어요. 엄니를 제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현존한 동물의 이빨 중 가장 큰 것들이었어요. 비록 리비아탄이 전체 크기 면에서는 메갈로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길이는 17.5m까지 크게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어요. 주로 남반구 안에 살았고 9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비록 메갈로돈과 비슷한 먹이를 사냥했지만 다른 사냥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잇감을 쫓아가서 지칠 정도로 피곤하게 만든 다음 머리로 받고 물어 뜯는 방식으로 끝을 냈죠. 또한 무기면에서 더 적응력이 있어요. 훨씬 더 큰 뇌가 있었거든요. 온혈 포유류로서 지능이 뛰어나고 중요한 순간에 전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더 빠른 사고가 가능했어요. 메갈로돈은 순전히 본능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비록 이 두 거인이 존재하면서 바다를 누비던 시대 사이에는 수백만 년의 차이가 있지만 둘은 역사상 짧은 시간에 공존했어요. 서로의 영역이 겹칠 때 둘은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서사적인 충돌을 일으켰어요. 이 메갈로돈의 영토는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리비아탄은 훨씬 더 큰 메갈로돈을 관찰하면서 접근합니다. 리비아탄은 먼저 공격하기를 꺼려요. 왜냐하면 보통 이전에 마주친 것들은 즉시 탈출하려고 시도해서 추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갈로돈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메갈로돈의 본능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예상대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리비아탄을 들이받는 것을 목표로 물속을 미끄러지듯 전속력으로 헤엄칩니다. 리비아탄도 도망치려고 몸을 돌려 스스로를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하는 대신 똑같이 행동해요. 이 두 물속 거인은 물을 가르며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상대가 꼬리를 보이며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이 검증된 전술로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다가오면서 빠르게 아래로 헤엄쳐 내려갑니다. 상대보다 빠르고 민첩해요. 거리를 두면서 아래에서 움직여요. 리비아탄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며 제때 몸을 돌리지 못해요. 메갈로돈은 위로 방향을 틀어 리비아탄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공격하여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크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어요. 리비아탄은 계속 방향을 틀지만 강력한 턱으로 공격자를 붙잡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메갈로돈은 쉽게 이빨 함정에서 헤엄쳐 나가며 꼬리와 지느러미를 조준해서 작은 조각을 물어 뜯어내고 재빨리 후퇴하는 루틴을 계속 반복하며 리비아탄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이 전술은 효과적이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갈로돈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끝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남은 힘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저항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리비아탄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의 속도가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계속 물어뜯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상대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끊임없는 공격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엄쳐 도망치려 하면서 필사적으로 공격자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해요. 메갈로돈은 탈출을 시도하는 리비아탄을 쫓아가면서 이번이 이를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깨닫습니다. 리비아탄은 헤엄치면서 큰 꼬리를 휘둘러서 메갈로돈의 추가 공격을 물리치려고 해요. 메갈로돈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리비아탄은 계속 헤엄쳐가면서 쉽게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메갈로돈의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요. 리비아탄의 전략은 효과가 있고 이제 느긋한 속도로 계속 헤엄치고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결국 에너지가 소진되어 같은 속도로 계속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메갈로돈의 본능적인 오만함은 포기할 줄 모르고 진화에 있어서 결코 도망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도망가야 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백만 년 동안 메갈로돈은 절대 패배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싸움이 계속되자 이것은 마라톤 선수와 단거리 주자의 대결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리비아탄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현명하게 보존하고 있어요. 반면에 에너지가 부족한 메갈로돈은 계속 추격을 하고 있지만 꼬리를 흔들 때마다 속도가 느려져서 추격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적이 지쳤다는 것을 깨달은 리비아탄은 메갈로돈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이제 지배적인 속도와 기동성으로 거대한 턱을 벌리고 메갈로돈의 척추를 잡아 전투를 끝내고 승리를 확인해요. 도전자 리비아탄은 고대 메갈로돈에 비하면 초보예요. 하지만 진화 덕분에 결국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포식자, 그리고 틀림없이 가장 위대한 포식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어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짧은 통치였어요. 아니요, 왕좌를 차지할 더 크고 더 우월한 적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지구는 곧 냉각기를 거치게 돼서 리비아탄의 주요 먹잇감을 멸종시킬 거예요. 이 거대한 동물을 지탱할 수 있는 식량원이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비슷한 포식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비슷한 특징을 가진 범고래가 결국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메갈로돈이 왕좌를 탈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전의 성공적인 전략과 더 다양한 식량 공급원은 메갈로돈의 장기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훨씬 더 차가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훨씬 얕아지면서 메갈로돈은 번식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새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 얕은 지역들이 빠르게 사라졌고 메갈로돈 또한 결국 멸종했어요. 그리고 이전의 적수처럼 다른 작은 상어들도 얕은 물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한 포식자들이 바다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약 2천만 년 전 바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상어. 1,300만 년 동안 이 60톤의 짐승은 우리 지구의 따뜻한 물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바다의 가장 외지고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더운 여름날이에요. 바다로 수영하러 가야 할 것 같네요. 완전히 긴장을 풀고 배영을 하며 떠 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어요.
물이 여러분의 몸 주위를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해줘요.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잠이 들 정도로 편안함을 느껴요. 갑자기 뭔가가 여러분의 다리에 부딪혀요. 반쯤 잠든 상태로 깨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할 때까지 버둥거리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발견한 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느러미와 귀엽게 미소를 띤 주둥이에요. 휴, 그냥 돌고래네요. 야생에서 돌고래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생물체들이 엄청 가까워서 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돌고래 피부가 고무 같다고 말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삶은 달걀의 안쪽 부분에 더 가까워요. 그중 하나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짠 냄새가 여러분의 콧구멍을 가득 채워요. 근데 돌고래는 땀샘이 없어요. 그건 돌고래는 땀을 흘리지 않고 거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이 맡는 냄새는 돌고래가 수영하는 물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예요. 메갈로돈 상어는 수백만 년 전 멸종되기 전에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대한 바다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건 보통 사람 손 크기 정도의 거대한 이빨 화석 덕분이에요. 메갈로돈의 뼈대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상어 뼈는 대부분 연골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빨리 부패한다는 걸 의미하죠. 다행히도 상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빨이 빠지고 다시 생겨요. 한 상어는 일생에 4만 개의 이빨이 나요. 과학자들은 이빨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어종들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메갈로돈 상어는 약 276개의 이빨을 가졌었어요. 그 이빨들이 빠지고 해저에 떨어져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무르며 화석화됐어요. 과학자들이 그 이빨들을 발견했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메갈로돈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실제 기록이에요. 메갈로돈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됐어요. 그 시대의 다른 해양동물들과는 달리 메갈로돈이 대륙간을 돌아다녔다는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어와 해양동물들은 한바다나 해양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죠. 메갈로돈 상어는 열대 및 아열대 바다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헤엄쳤어요. 메갈로돈 이빨은 남극 대륙에 얼어붙는 차가운 바다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이 영화나 TV쇼에 출연할 때 거대한 버전의 백상아리처럼 묘사되죠? 과학자들은 전에 메갈로돈과 백상아리 둘 다 하나의 공통 조상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의 조상인 넓은 이빨의 마코상어의 최대 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건 메갈로돈이 결국 백상아리와 그리 비슷해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메갈로돈은 더 육중하고 위협적인 체격을 주는 긴 등지느러미와 함께 백상아리보다 더 짧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날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도 안전하지 않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깊은 곳에 메갈로돈이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쫓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 같이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나빠져서 실수로 친구를 먹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알 수 없죠. 이 둘은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배밑 같은 가장 부드러운 곳을 노리는 걸 선호하죠. 가끔 고래 같은 좀 더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있는 게 발견되기도 해요. 수영을 하는 데 쓰는 주요 부분들이 없다면 불쌍한 바다 동물들은 무력해지고 탈출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의 식단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바다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메갈로돈은 입으로 무작위로 헤엄쳐오는 작은 물고기 때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먹는 맛있는 간식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심지어 그 거대 거북들도 두꺼운 껍데기 안에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아마도 그걸 매일 대단한 도전으로 여겼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고대 상어의 사냥 스타일을 알아내보려고 했어요.
이 기술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공격 스타일이 오늘날의 상어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현대의 상어들은 먹이의 가장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 물개의 부드러운 아랫배로 직진해요. 메갈로돈의 이빨은 연골의 더 단단한 부분을 물어뜯는 데 특별하게 적합했어요. 그래서 증거는 메갈로돈이 먼저 먹이의 더 단단한 지느러미를 씹어서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헤엄칠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는 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바다의 깊은 곳에 도사리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요. 메갈로돈은 온수종이라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메갈로돈의 잠재적 먹이의 대부분은 얕은 물에서 살아서 메갈로돈이 깊은 해수면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적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간단히 말해, 만약 오늘날에도 메갈로돈만큼 큰 동물이 살고 있었다면 지금쯤 그걸 발견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메갈로돈과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요. 이 상어는 우리처럼 따뜻한 해안과 바다를 선호했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이들에겐 너무 추운 데다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몸 전체가 그 아래의 거대한 수압에 짓눌리는 걸 피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 같진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만약 상어와 마주친다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상어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메갈로돈에겐 여러분은 너무 작은 식사예요. 친구 몇 명이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녀석은 길이가 15m가 넘는 고래를 먹어요. 근데 해변 파티를 열고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요. 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에서 상어는 씹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을 거대한 입으로 퍼먹으면서 슬금슬금 다가올지도 몰라요. 메갈로돈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은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크다를 의미하는 메가스와 이빨을 의미하는 오돈이에요. 합쳐서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이름값을 하죠. 그 씹는 것 하나가 사람 머리와 같은 크기예요.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이 5개의 무시무시한 줄에 걸쳐 있었죠. 모든 역사에서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일관적으로 더 큰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게 제가 보고 싶은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어요. 커다란 이빨만 현대 고고학자들이 찾을 수 있게 남긴 채 말이죠. 말 그대로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어요.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떨어지고 바다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다고 믿고 있어요. 바다가 차가워지면서 모든 해양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고 먹이사슬의 바닥에 있는 동물들의 수가 급감했어요. 이게 꼭대기에 있는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미안해 얘들아. 태양을 좋아하는 이 상어들에게도 너무 추워졌고 따뜻한 물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번식하는 게 어렵게 됐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일종으로 묘사되지만 이건 흔한 속설일 뿐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메갈로돈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어요. 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이용해 메갈로돈의 먹잇감을 빠르게 잡아채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 자기 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메갈로돈 새끼도 먹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멸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백상아리는 정면 대결에서 다 자란 메갈로돈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먹이를 훔치는 건 확실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메갈로돈에게는 더 큰 물고기와 고래들만 남았지만 고래들이 더 시원한 새로운 바다로 헤엄쳐가면서 먹이 공급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인 메갈로돈을 남겨두고 더 추운 기온을 선호하도록 적응했죠. 메갈로돈은 굶주리거나 빙하기 전에 얼어 죽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단 현대의 황소상어에 가까워요. 짧은 주둥이와 납작한 아래턱, 그리고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하는 큰 가슴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죠.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이 상어들은 사실 가정적이었어요.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몇몇 메갈로돈 보육원이 발견되었어요.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메갈로돈 이빨로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유머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세기의 또 다른 싸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링에 들어갑니다. 메갈로돈입니다. 이 상어는 약 2300만 년에서 300만 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 역대급 궁극의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선수가 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건 둔클레오스 테우스예요. 약 3억 5천만 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 가장 큰 물고기였죠. 이 생물들은 전 세계를 헤엄쳐 다녔고 갑옷을 두른 머리와 강력한 턱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메갈로돈은 역대 최고의 사냥꾼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고대 상어의 사냥 전략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 생물들이 귀신같이 상대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중요한 장기를 치고 빠르게 적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가끔 이 고대 상어들은 큰 바다 생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지느러미를 겨냥하기도 했어요. 그게 더 큰 상대들을 방어 불가한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죠. 메갈로돈이 사용한 또 다른 전술은 공성망치 접근이었어요. 이 거대 상어는 고래와 충돌해 도망칠 기회를 없애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성과 전략이 메갈로돈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어요. 하지만 바다에는 예를 들어 고래처럼 그들보다 훨씬 큰 생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그는 그들에게 달려들 용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었어요. 둔클레오스 테우스의 경우 비장의 카드는 강력한 턱이었어요. 보통 이 물고기는 더 작은 동물을 향해 헤엄치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거대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다가오는 먹잇감이 물과 함께 안으로 당겨지겠죠. 찰리야 잘가. 이 생물이 성숙해짐에 따라 턱 모양도 변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는 크고 부드러운 물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단단한 것들을 물어뜯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둔클레오스 테우스는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바다 생물 혹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바다 동물을 씹기 시작했어요. 징소리가 들리나요? 우리의 바다 괴물들이 직접 대면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광활한 물에서 둘은 우연히 마주칩니다. 메갈로돈이 상대방을 먼저 알아차려요. 상어는 둔클레오스 테우스의 강력한 갑옷에 맞서 공성망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자 해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하지만 둔클레오는 충돌을 피해요. 메그가 돌아서면서 둔클레오스 테우스는 상어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얻게 돼요. 순식간에 강력한 턱이 상어 지느러미를 물어요. 아야! 하지만 이 물고기의 뼈판은 메그의 두꺼운 피부를 물어뜯기에는 너무 짧아요. 메갈로돈은 둔클레오스 테우스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강력한 꼬리를 비틀고 흔들기 시작해요. 마치 로데오 같아 보여요. 둔클레오가 강력한 한 방을 맞고 잠시 기절했어요. 메갈로돈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몸을 돌려요. 몇 초 후 거대 상어는 엄청난 턱을 벌리고 한 입에 싸움을 끝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메갈로돈은 자신이 바다 세계의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상어는 더 강한 상대를 찾아 방황을 계속해요. 채널 고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의 싸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좌코너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있습니다. 그녀를 티리안나라고 부릅시다. 그녀는 약 7천만 년 전에 존재했고 오늘날 북미 영토의 진정한 여왕이었죠. 우코너는 바다의 악몽인 메갈로돈입니다. 이건 메건이라고 부를게요. 이 종은 약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이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어 중 가장 큰 상어이자 그 당시에 슈퍼 포식자였어요. 비록 우리 티라노가 가장 큰 종은 아니지만 티리안나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상대의 크기를 봅시다. 메갈로돈의 크기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잔해가 이빨과 척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어의 실제 크기에 대한 추측만 하죠. 하지만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티라노보단 커요. 그래서 크기 범주에서 메갈로돈은 티라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거대한 상어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어떨까요? 티리안나는 덩치가 크고 서투른 것 같아요. 하지만 티라노는 거대한 꼬리 덕분에 균형이 잘 잡혀있고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세요. 분명 다리 운동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듯하죠? 메갈로돈은 분명히 수중 세계에서 최고의 포식자였어요. 크기와 질량뿐만 아니라 지능 덕분이죠. 과학자들은 고래의 잔해에서 메갈로돈 이빨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매건이 먹이의 가장 약한 곳을 겨냥했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죠. 메갈로돈의 희생자였던 다른 유해들은 뼈골절이 많았어요. 그건 그녀가 몸무게를 공성망치로 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암시해요. 그런 50톤의 공성망치는 콘크리트 벽도 쉽게 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어는 두 개의 주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공성망치와 궁극적인 터킹. 하지만 티라노의 무기는 훨씬 더 광범위해요. 메갈로돈처럼 그 종 중에서 가장 강한 터킴을 가졌고 또 공성망치도 썼어요. 비록 무게가 매그의 무게만큼 나가진 않았지만 티리안나는 훨씬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고 충격은 상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게다가 꼬리로 칠 수 있었고 엄청난 다리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둘 수도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티라노의 무기가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점수는 공룡에게로 가요. 관객 공감상이에요. 티라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룡이에요. 영화, TV 시리즈, 만화, 비디오 게임, 저의 최악의 악몽, 심지어 우표와 밈에도 등장했죠. 그리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해골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아요.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많죠. 예를 들어 움직이는 물체만 볼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 유명한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티라노로부터 탈출했어요. 우선 공룡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티라노는 시력이 뛰어나요. 사실 인간보다 13배나 더 선명하게 보죠. 반면에 메갈로돈은 진짜 악마의 명성을 갖고 있어요. 메갈로돈이 어선을 파괴하는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여전히 가장 좋아하고도 두려워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남은 유해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인스타그램의 티렉스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티라노가 점수를 땁니다. 징소리가 나고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걸 의미하네요. 이 두 포식자는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만나요. 메갈로돈은 대부분 깊은 물에서 살았지만 때때로 해변 근처에서 사냥하기도 했어요. 티라노도 이 지역에 있었고 이제 두 포식자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얕은 물에서 메갈로돈은 훨씬 더 느려지고 티라노는 무는 걸 쉽게 피해요. 하지만 티리안나는 몸 때문에 물에 잠수할 수가 없어 상어를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티라노는 더 얕은 물로 퇴각하기로 해요. 메갈로돈 메가는 떨어져 공룡을 물어뜯고 50톤 무게로 박살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티라노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요. 이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메갈로돈은 궁극의 포식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여러분은 수심 3km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춥고 압력이 높아서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녹색에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쿠키커터 상어예요. 이 상어의 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서 물고기와 다른 맛있는 먹이를 유인합니다.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서 고양이 크기 정도예요. 갈색 피부와 큰 녹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매일 밤 이 생명체는 수면 위로 올라와 백상아리와 고래, 심지어 황새치까지 뒤쫓습니다.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둥근 입을 볼 수 있어요. 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빨을 톱처럼 사용합니다. 쿠키커터 상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먹이를 보면 쿠키 모양으로 한 입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잠수함은 무슨 맛일까요? 다음 상어는 자동차 길이 정도 됩니다. 이 상어는 겨우 100마리 정도만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어를 만난다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상어는 엄청나게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형이죠. 그에 걸맞게 넓은 주둥이 상어라고 불립니다. 몸을 웅크리면 입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어는 위험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요. 입을 벌리고 헤엄쳐 다니면서 플랑크톤과 다른 수중 먹이를 걸러냅니다.
이 상어는 입안에 빛을 내는 특별한 장기로 작은 갑각류를 유인합니다. 깊은 바닷속 완전한 어둠 속에서 헤엄칩니다. 그래도 미소는 멋지네요. 환도상어 또한 거대한 신체 부위가 있는데 꼬리예요. 상어 몸체의 거의 절반 길이이고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보여요. 꼬리를 이용해 사냥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상어는 물고기 떼를 몰래 덮쳐 꼬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놀라게 하려는 작전이에요. 궁지에 몰리면 꼬리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리 상어. 세상에는 꽤 다양한 종류의 전자리 상어가 있어요. 얌전해 보이지만 여전히 상어예요. 이 상어는 가오리처럼 납작하고 피부 무늬 덕분에 해저에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장술 때문에 잠수부들이 실수로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 상어는 빠르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보다는 작은 물고기를 더 좋아해요. 뿔 상어는 눈 바로 위에 뿔처럼 생긴 2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상어 세계의 할아버지로 공격적이지 않고 천천히 헤엄치고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어요. 성게와 갑각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예요. 거의 발이 있는 것처럼 해저에서 지느러미를 움직입니다. 이 상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상어보다도 무는 힘이 강합니다. 좋아하는 먹이의 껍데기를 으스러뜨리려면 튼튼한 이빨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언가 공격하려 든다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뿔상어는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가장 못생긴 상어 대회가 있다면 마귀상어가 단연 우승을 할 거예요. 생긴 모양도 이상하고 분홍색 수중 오토바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긴 꼬리와 아주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고 오징어를 즐겨 먹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교활합니다. 너무나도 기발한 비밀 오징어 잡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상어는 오징어 뒤에서 헤엄치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물론 오징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상어가 점심을 굶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입을 벌립니다. 상어의 턱은 피부 주름에 연결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턱을 입 밖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어니까 이빨이 날카롭죠. 긴 턱은 사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사가 끝나면 턱은 입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상어는 일본 해안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고 일본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닌자 상어보다 더 멋진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닌자 랜턴 상어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튜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갑자기 빛나는 점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빛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머리예요. 마치 머리가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닌자 랜턴 상어는 피부가 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팔 크기지만 작고 날카로운 이빨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상어가 왜 빛을 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일까요? 또 다른 이론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불빛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고요? 망치머리 상어. 이 흉포한 상어는 무게가 0.5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열대 바다에 살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상어 중 하나입니다. 눈은 망치 모양의 머리 측면에 위치합니다.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특별한 목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를 위아래로 들어올려 더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오리입니다. 바다 바닥을 따라 헤엄치는 납작한 물고기로 모래와 바위 조각처럼 위장하고 있죠. 가오리는 주변 환경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위험한 것들은 대부분 헤엄쳐 지나가죠. 하지만 망치머리 상어의 눈은 모든 것을 봅니다. 이런 백상어, 망치머리 상어, 그리고 다른 큰 상어들은 약 25년 정도 삽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오래 사는 상어가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300년에서 500년을 삽니다. 주로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살아요. 어둡고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코로 먹이를 찾습니다.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강한 압력을 견뎌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크고 가장 느린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북극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린란드 상어 한 마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400살은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어는 잡식성입니다. 돌고래, 다른 상어, 개, 성게, 작고 큰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핫도그도요. 아니요, 핫도그는 농담이에요. 하지만 보닛헤드 상어는 약간 다릅니다. 식단의 절반 정도는 해조류를 먹습니다. 사실 망치머리 상어와 관련이 있지만 머리는 망치보다는 삽처럼 보여요. 삽머리 상어? 이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본다면 이게 바다뱀이나 거대한 벌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름상어는 많은 상어들처럼 바다 밑바닥에서 헤엄치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을 쫓을 때 마치 뱀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먹이를 통째로 꿀꺽 삼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약 2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톱상어는 길고 납작하며 매우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에 있는 이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각 이빨에는 전기 수용기가 장착되어 있어 톱상어가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배의 레이더처럼 감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먹이가 근처에 있을 때 상어는 헤엄쳐 올라가서 코로 공격을 하고 마치 칼솜씨를 뽐내는 기사처럼 코를 이리저리 흔들어요. 이 상어가 지나갈 때는 눈을 깜빡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방금 그거 보셨어요? 이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인 짧은 지느러미 청상아리를 소개합니다. 최대 시속 55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육지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빠른 거예요. 치타보다 느리지만 대부분의 개보다 빠른 속도죠. 온혈 동물인데 상어에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덕분에 보통 상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춥고 먼 곳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황새치는 훨씬 더 빠릅니다. 최대 시속 90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상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놀라운 생물이에요. 경주에서 황새치는 당연히 우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빠릅니다. 코 옆에 특별한 기름을 뿜어내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기름은 코를 통해 퍼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옵니다. 이 특별한 기름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황새치가 빠른 속도로 물을 미끄러지듯 통과하게 해줍니다. 귀상어에겐 양한 시각이라고 불리는 믿을 수 없는 360도 시야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눈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시야의 영역이 서로 겹칩니다. 워베공은 호주 원주민의 말로 덥수룩한 턱수염을 뜻합니다. 이 바다 동물의 모습을 보면 왜 그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이퍼 독피쉬는 칠흑같이 어둡고 깊은 바다에서 빛을 내는 자기만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바늘처럼 생긴 이빨과 늘어나는 턱이 있는데 덕분에 자기 몸 절반 크기의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충 보면 이 모든 동물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이들 모두 상어랍니다. 세상에는 500종 이상의 상어가 살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상어들은 같은 종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바다의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 상어는 4억 년 이상 지구에 존재해왔습니다. 온갖 힘든 상황에 적응해왔죠. 이제 몇몇 상어는 강과 호수 같은 민물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상어의 크기는 사람 손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12m 길이의 고래상어까지 다양합니다. 상어가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지 않다면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반면 상어의 멸종이 우리 행성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없는 세상에서 깨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서퍼라면 상어의 악명 높은 삼각 지느러미를 찾기 위해 물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해변에 갈 때마다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구조대에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해변으로 전력 질주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화 제작자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새로운 악당을 찾으러 나서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상어가 보이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날카로운 이빨에 어뢰 모양을 한 큰 생물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돌묵상어는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먹이를 먹을 때 그 이빨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뿔상어의 이빨은 어금니처럼 생겼고 그 이빨로 딱딱한 껍질을 가진 먹이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20cm 길이의 작은 가시줄 상어가 어떻게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인간이 아닙니다. 보통 상어는 우리를 비슷한 크기의 돌고래나 물개로 착각합니다. 대부분의 상어종은 물고기, 오징어, 조개를 더 좋아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래요. 맛있겠네요. 어떤 상어는 필터를 사용해 먹이를 먹습니다. 아감이나 입으로 바닷물을 여과해 음식을 얻는다는 뜻이죠. 어쨌든 상어가 없는 세계로 돌아갑시다. 큰 상어종은 해양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물고기를 사냥해요. 참치 같은 거요. 그리고 참치는 심지어 더 작은 바다 생물을 먹습니다. 주로 바닥에 해조류를 먹고 사는 물고기들을요. 상어가 사라진다면 이 먹이 사슬 전체가 엉망이 될 거예요. 물고기 수를 조절할 상어가 없다면 해조류를 먹는 가장 작은 물고기들은 곧 포식자들이 집어삼켜버릴 거예요. 밑바닥의 물고기가 사라지면 해조류는 무럭무럭 자라겠죠? 박테리아가 산호초까지 뻗어나갈 거예요. 그럼 산호초는 광합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에서 영양분을 얻기 위해 햇빛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산호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산호초는 사라지고 나중에 석회암으로 변할 뼈대만을 남길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해양생물종이 멸종할 수 있어요. 해조류는 또한 물고기의 아가미를 막고 물과 해산물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상어가 먹고 남기는 음식은 많은 해양동물들의 중요한 먹이입니다. 범고래나 다른 상어들, 그리고 심지어 문어들의 먹이가 되죠. 상어들이 남기는 먹이가 없다면 이 종들은 굶주림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호랑이 상어를 한번 볼까요? 이들은 해초 초원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서 거북이들이 지나치게 많이 서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상어가 망을 보지 않는다면 모든 수중식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과학자들은 지구 산소의 50에서 80%가 바다의 플랑크톤에 의해 생산된다고 말합니다. 해조류나 표류하는 식물, 박테리아에서 말이죠. 보통 산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을 개걸스럽게 먹는 물고기가 상어의 먹이입니다. 상어가 없다면 세계는 심각한 산소 결핍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작은 물고기는 잘 자라겠죠. 단 처음에만요. 만약 상어가 없다면 상어가 가장 흔하게 먹이로 삼는 다치고 아픈 물고기들이 그들 무리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통제 없이 남겨진 물고기는 작은 새우, 플랑크톤, 미생물 등 보이는 모든 걸 족족 먹어치우겠죠. 곧 모든 게 사라질 거고 물고기들은 결국 굶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처럼요. 이 지역에서 백상아리가 지나치게 많이 잡혔고 그로 인해 가오리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마리의 굶주린 가오리가 국자 가리비를 모두 먹어치웠고 그 지역의 어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가리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자 가오리는 껍질이 있는 다른 바다 생물들을 먹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상어의 실종은 생태 관광에도 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하마에서는 암초상어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약 25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다이버들이 자연환경 속의 이 상어들을 보려고 이 돈을 지불하자 벨리즈에 살아있는 고래상어 한 마리는 일생 동안 200만 달러를 벌어다 줍니다. 게다가 만약 상어가 없다면 우리는 상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절대 모를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상어는 뼈가 없어요. 상어의 뼈대는 우리의 귀와 코끝처럼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은 진짜 뼈보다 훨씬 가벼워요. 게다가 상어의 간은 기름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상어가 물에서 잘 뜰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상어의 피부는 돌고래처럼 매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포와 비슷합니다. 작은 이빨처럼 생긴 비늘이 피부에 가득하죠. 비늘은 꼬리 쪽을 가리키고 있어 상어가 수영할 때 물과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상어에게는 뼈가 없지만 상어의 몸은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뼈대에 칼슘을 저장합니다. 때문에 100만 년 된 상어의 턱이 뼈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상어의 눈, 코, 입 주변에는 작고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상어는 이 점으로 바다의 전자기장과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어종은 놀라운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멋진 사실은 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어 눈 뒤에는 특별한 반사 조직이 있는데 이 덕분에 상어는 작은 빛으로도 완벽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어의 척추에 있는 고리를 세어보면 상어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각 척추에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한 띠가 있거든요. 만약 척추뼈에 띠가 10개 있다면 이 상어는 10살입니다. 이런 셈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멋지죠? 백상아리의 악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약 6m 정도 되는 상어가 1제곱센티미터당 281kg의 힘을 낼 수 있어요. 즉, 이 상어의 턱이 사자나 호랑이의 턱보다 4배는 더 강력하다는 거죠. 1제곱센티미터당 10에서 14kg 정도의 힘을 가진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어는 특별한 망막 덕분에 눈을 데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먹이를 발견하게 도움을 주죠. 수염상어나 전자리 상어처럼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상어종은 눈 뒤에 특별한 구멍이 있습니다. 상어의 뇌와 눈에 산소를 직접 공급해주죠. 이 상어들은 해저에서 쉬거나 먹이를 먹을 때 이 장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종은 아가미 위로 물을 퍼올리기 위해 항상 수영을 해야 합니다. 상어는 지구의 모든 바다에서 살지만 어떤 상어는 민물에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대강에서 황소상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민물에 적응해서 이제 신선한 물과 소금물 모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강상어는 뉴기니, 호주, 남아시아의 강에서 헤엄을 칩니다. 이빨의 수는 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어는 각 턱에 15줄 이상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씩 차례로 가장 크고 가장 기능적인 이빨이 앞에, 작고 힘이 약한 이빨이 뒤쪽에 있습니다. 상어는 일생 동안 충치가 생기지 않는 35,000개의 이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래턱만을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상어는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동안 동물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상어는 냄새를 유난히 잘 맡기도 하지만 청력도 뛰어납니다. 낮은 주파수 소리를 듣기 때문에 914m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포식자들은 물고기의 수축된 근육 조직이 만드는 소리를 쉽게 인식할 것입니다. 상어는 느리게 자라는 종으로 번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상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포커를 치러 갈 때 카드 상어를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돈을 다 잃을지도 몰라요.